환자분, 수술비 500만 원이 없으면 당장 내일 수술 못 받으세요. 병원 관계자의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 500만 원이 없으면 내일 수술을 못 받는다는 말에 하나뿐인 아들 민호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도 상황이 어려워요.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뚜.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생사기로에 선 어머니의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다던 그 아들은 바로 그날 장인어른의 칠순잔치를 롯데호텔에서 2천만 원을 들여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몇백만 원 용돈 봉투를 건네며 좋은 사람 행세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0억 원이나 되는 제 재산을 노린 아들이 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는 10년 전 도움을 받은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 한순례입니다.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병원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며들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현실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삐삐 하는 기계음과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사이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정말 저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을 꽤 성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28배 잃고 홀로 갓난아기 민호를 키워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은 세상에서 제일 잘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었죠. 민호가 18이 되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시 식당 매출도 좋지 않았고 등록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지만 제 아들만큼은 배워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죽어라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설거지하고 4시에 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장사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밑반찬 준비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참았어요. 거친 수세미질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기름때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일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방학 때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졸업하고 나서는 판교에 있는 제법 괜찮은 IT 회사에 취직까지 했거든요. 28배 직장을 구한 민호가 첫 월급을 받아서 저한테 용돈을 가져다 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민호가 32에 결혼을 하고 연수라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전화 통화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횟수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졌죠. 항상 그럴듯한 핑계들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연수가 몸이 안 좋다거나 저는 그냥 젊은 부부가 바쁘고 자기들 생활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식당 운영하느라 바빠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평범했던 그 화요일 아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손님이 많아서 설거지를 제대로 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쿠웅하고 내려앉더니 숨이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임대료는 매달 올라가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는데 음식값은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슴을 움켜잡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옆 가게 사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저를 봤나 봐요. 얼굴색이 말이 아니라면서 당장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구급차를 불렀어요. 위잉위잉 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면서 저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민호를 다시 못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구급대원분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통증 때문에 대답하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떠오르는 건 오직 내 아들, 민호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의료진들이 큰 소리로 뭔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가 큰 소리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걸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가슴이 아픈지, 평소 심장 관련 이상 증상은 없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심각하게 흔드셨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는데 심전도니 엑스레이니 하는 검사들이었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무서웠어요.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서 기계들이 돌아가는 띠잉띠잉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제가 심각한 환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평생 큰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벽에 걸린 화면에 제 엑스레이 사진을 띄우셨어요. 까만 화면 속에 하얀 뼈와 장기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펜으로 심장의 한 부분을 가리키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심장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판막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면서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선생님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수술이라니. 저는 평생 수술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충수염 수술 한 번 받은 게 전부였는데 심장 수술이라니 무서웠어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이에요. 아무리 생명이 소중해도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막 교체 수술이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수술 중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더 충격적인 말씀도 있었어요. 내일까지 수술 결정을 못하면 응급실 침상을 다른 환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응급 환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빨리 보호자에게 전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라니. 하루 만에 500만 원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혹시 할부나 대출로는 안 되는지 물어봤지만 병원 의료비 대출 제도는 한도가 있고 심사도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수술이 응급이라서 결국 현금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민호뿐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저 하나만 바라보며 키운 아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민호뿐이었어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았는데 요즘은 늘 바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회의 중이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하자 그나마 놀라는 기색은 조금 있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내일까지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심장 수술이라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평소에 건강했다면서 의아해했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5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내일까지 결정 못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지금 자기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500만 원은 무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돈이 없다고 하다니.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급하다고, 민호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병원에서 할부나 대출 같은 걸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의료비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면서요. 이미 물어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제 나이에 대출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하냐면서 자기도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민호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제발이라고,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30년 동안 민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요즘 병원에서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말한다고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하니까? 제 아들이 지금 저보고 병원에서 돈벌이를 위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의사가 왜 거짓말하냐고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일단 상황 좀 정리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회의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내일까지라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뚝, 뚝,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마음도 그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뚝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가 제 귀에는 모두 멀게만 들렸어요. 옆 침대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서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아들, 딸들로 보이는 분들이 다정하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똑같이 자식을 키운 어머니인데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인가 싶어서요. 제가 민호를 키울 때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병하고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정작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회의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수술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응급 환자가 계속 들어와서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뿐이었어요. 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가서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자동 음성만 들릴 뿐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침대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또 다가왔어요. 결정했는지 오전에 수술 못하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라니. 의사 선생님은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 민호인가 싶어서 급히 확인해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민호의 아내 연수였어요. 혹시 민호가 사정을 말해서 도와주려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연수도 들었다면서 자기들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요즘 적자가 심하고 민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서요. 역시나 거절이었어요. 며느리마저 저를 외면하는구나 싶어서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혹시 친척분들한테 도움 요청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여유가 없다면서요. 친척이라니. 저한테는 민호 말고는 의지할 친척이 없는데 말이에요. 연수도 형식적인 인사치레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저를 외면한 거예요. 30년 동안 민호를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잠 못 이루며 누워 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부터 민호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다정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도 코끝에 맴도는 소독약 냄새가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잠옷 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와서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민호는 겨우 7살이었는데도 저를 도우려는 마음이 그렇게 고마웠죠. 물론 어린아이가 뭘 제대로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작은 의자에 올라가서 양파 껍질이라도 까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착하다고 칭찬해주면서도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된다고 말하면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더 도와주고 싶은데 어려서 못한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민호는 겨우 5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아버지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밤마다 울면서 아빠를 찾는 민호를 달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도 33세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었는데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까 막막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민호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생전에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자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용기를 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수없이 다짐했던 게 기억나네요. 혼자서라도 민호를 잘 키워내겠다고 우리 아들만큼은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밑반찬 만들고 낮에는 손님 맡고 밤에는 설거지하고 다음 날 준비하고 민호가 잠든 후에야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손끝이 거칠어져서 설거지할 때마다 따끔거렸고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시려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민호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바빠서 놀아달라고 떼쓰는 일도 없었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너무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엄마의 고생을 곁에서 지켜봐서 그랬나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민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는 민호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우리 엄마보다 훨씬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가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음식을 잘한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은 일찍 잃었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민호가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등록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돈인지 알고 있었지만 제 아들만큼은 제대로 배워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돈도 많이 들고 엄마 혼자 벌기도 힘들 텐데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18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려고 하다니.
그런 착한 마음씨를 보니까 더욱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엄마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죠. 그때부터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아침 장사, 점심 장사, 저녁 장사까지 쉴 틈이 없었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밑반찬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명절 때는 떡이나 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밤늦게 설거지하다가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반창고만 붙이고 계속 일했죠.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시린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제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호도 그런 저를 잘 알았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나 책값은 자기가 해결했거든요. 방학 때는 식당에 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대견하다고 이런 착한 아들 둔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죠. 민호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바라지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유명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30년 가까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28배 직장을 구한 민호가 첫 월급을 받아서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받은 50만 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돈이 고마운 게 아니라 민호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효자로 컸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키웠지만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32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전화 통화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뜸해졌죠. 연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민호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혼자서 민호를 이렇게 잘 키우셨다고 인사했어요. 그때 연수가 한 말이 듣기에는 좋았죠. 그래서 저도 이 아이와 민호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도 연수는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면서 민호를 잘 보살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죠. 이제 민호한테도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저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점점 간격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자기들만의 생활을 꾸려나가느라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연수와 함께 있을 때 민호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예전처럼 다정했는데 연수가 옆에 있으면 어쩐지 어색해 하더라고요. 마치 연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연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불편해 죽겠다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네 집에 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연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린 신부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연수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점점 건성건성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존댓말을 썼는데 나중에는 대충 반말 섞인 말투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민호네 집에 갔더니 연수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 미리 연락 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 와도 반겨줬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 집인데 친엄마가 언제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기분이 상했죠. 민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거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면서 금방 끊어버리고 찾아가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연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야 한다거나 이번 주말에는 연수 부모님 뵈러 가야 한다거나 항상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피하니까 의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민호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빡빡하고 신혼부부가 적응하느라 바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민호와 연수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서러웠어요. 30년 가까이 민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다니 허무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아직도 못 주무시냐고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들한테 말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자주 봐서 그런가 봐요. 요즘 자식들이 다들 바쁘긴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눈물이 났어요. 남의 간호사가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호를 믿고 싶었어요. 분명히 방법을 찾아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제가 키운 착한 아들이니까 엄마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복도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소리와 삐익삐익 하는 기계음이 밤새 들려왔어요. 가끔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간호사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섞여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앞으로 더 큰 충격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저는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온몸이 더 아팠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고 하룻밤 사이에 팔다리까지 저려오더라고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에 스며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밤새 틀어놓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서 따갑기까지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 침대에서는
다른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딸로 보이는 분이 정성스럽게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죽을 끓여서 할머니 입에 떠넘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제 가슴이 더욱 저려왔어요. 똑같이 나이든 어머니인데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인가 싶어서요. 그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제 처지와 너무 대조적이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침 교대 근무로 온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서 제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하룻밤 사이에 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진 모양이었어요. 간호사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는 간호사실로 가서 뭔가 기록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저도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분식집을 하는 영자 언니였어요. 구급차 소식을 들었다면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영자 언니는 여전히 민호를 착한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민호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답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호가 당연히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민호는 연락조차 제대로 안 하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연락 못한 걸 사과한다면서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어본 수술비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자기네도 통장에 여유가 없고 대출도 한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료비 대출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복도에서 들려온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 가족이 세차 자랑을 하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심코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새 차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어떤 차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잠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법인차라고 얼버무렸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 특징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민호가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호사가 죽을 가져다 줬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어 봤지만 병원 음식 특유의 밍밍한 맛에 비린내까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옆 침대의 복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서 사회복지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호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했어요. 1시간 후에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을 해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준에 걸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첫 번째 납부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2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사회복지사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만 해줄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같은 상가의 미선 언니, 정숙 언니 등 여러분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며 거절하셨어요. 자기들도 대출이자 내기 바쁘다거나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인사하고 지낸 분들인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더라고요. 물론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제일 가까운 친구인 정숙 언니에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호가 분명 방법을 찾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민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저를 도와줄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녁 무렵에 간호사가 와서 내일 오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 가슴을 더더욱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창밖으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외제차 같아 보였는데 번호판을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와 연수였어요. 두 사람이 말끔한 옷차림으로 병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민호와 연수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었어요. 전혀 급하거나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죠.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재질이나 핏을 봐도 비싼 옷인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구두도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 구두 같았고요. 연수는 더 눈에 띄었어요.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 브랜드 가방 같았는데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화려했고 목걸이며 귀걸이까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엄마 수술비를 도와줄 수 없다던 사람들이 저렇게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병원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정말 돈이 없는 거라면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뭔가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잠시 후 민호와 연수가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병문안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수술건에 대해 물어보자 민호는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연수와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연수가 대신 대답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연수의 손목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금팔찌였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그 팔찌에 대해 물어보자 연수가 당황하면서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민호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결혼기념일 선물로 금팔찌를 사줄 돈은 있으면서 엄마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자세히 보니 연수의 귀걸이도 새 것 같았고 목걸이도 평소에 안 보던 거였어요. 민호의 시계도 바뀌어 있었는데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걸로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정말 돈이 없는지 다시 물어보자 민호는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만 역력했죠. 두 사람은 10분도 안 있다가 서둘러 나갔어요. 내일 또 온다고 했지만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병문안만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창가로 가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이 그 고급 승용차에 타고는 여유롭게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에 탈 때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무슨 대화를 하면서 즐거웠는지 얼굴에 웃음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전혀 걱정이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와 연수의 차가운 태도, 새로운 명품들, 고급 승용차,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다른 이유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믿고 있던 착한 아들 민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의 민호는 저를 속이고 외면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그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내일이면 더욱 믿기 어려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슴이 쿵 뛰면서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에 본 민호와 연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는데 평소 같으면 찬 공기를 마시며 식당 준비를 위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밤사이에도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나 봐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뚜벅뚜벅하는 발소리, 의료 장비들이 내는 삐익삐익 하는 기계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들이 섞여서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코끝을 자극하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새벽 공기와 뒤섞여서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 침대에 새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큰아들로 보이는 분은 밤새 의사들과 상담하면서 아버지의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수술비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막 돌아왔더라고요. 손에는 두꺼운 통장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교대로 할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토닥 마사지해드리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인데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인가 싶어서요. 그분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다 하는데 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제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그런 시선들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점점 업무적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슬프지만 현실이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침 7시쯤 되자 옆 침대 할아버지의 큰 며느리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많이 걱정되시죠?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드시겠어요. 네. 좀 그렇네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의 며느리가 오히려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빠서 어제 잠깐 들렀다 갔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워낙 바빠서 그분이 위로하는 투로 말해주셨지만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도 눈물이 맺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여러 가족들이 환자를 위해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 끓여온 미역국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직접 만든 죽의 고소한 향,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와 배에서 나는 달콤한 과일 향까지 복도 전체가 따뜻한 정성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는 딱딱한 빵과 미지근한 우유로 끼니를 때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지만 먹지 않으면 더 쓰러질 것 같아서 억지로 넘겼습니다. 입안에서 씹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고 우유의 비린 맛이 코끝까지 치고 올라와서 구역질이 났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 다른 환자를 문병 온 모양이었어요. 그 중에 김정자 씨가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순례 씨 아니에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자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분인데 평소에 종종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서요. 어머, 큰일이네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정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요? 설마 이런 중요한 일에 안 온 건 아니죠? 바빠서 어제 잠깐 왔다 갔어요. 그 말을 들은 정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순례 씨, 어제 민호 봤거든요. 어디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시내 백화점에서요. 연수 씨랑 같이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더욱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쇼핑요. 네, 명품 코너에서 뭔가 고르고 있었어요. 저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뭔가를 보고 있어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명품 코너에서 쇼핑이라니.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비 걱정하고 있을 때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바짝 메말라 왔어요. 혹시 언제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3시쯤이었나? 제가 딸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어제 오후 3시면 민호가 저한테 병문안 온 시간 바로 전이었어요. 명품 쇼핑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옷차림이 정말 좋았어요. 민호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완전 멋있더라고요. 연수 씨도 예쁜 원피스 입고 있었고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보기만 해도 부러울 정도였다니까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엄마 수술비를 도울 수 없다던 아들이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의 말이에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요즘 민호 직장 다니는 거 잘 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사실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안부 전화도 거의 없어서 일상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칼칼해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자 씨가 문병을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본 민호와 연수의 모습, 그리고 방금 들은 쇼핑 얘기까지 합치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심이 독버섯처럼 점점 커져갔어요. 저녁 무렵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병실을 청소하러 온 미화원 아주머니가 우연히 흘린 말이었는데 민호와 연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걸레질하면서 끽끽 소리를 내던 그분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이어서 민호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대요. 그래서 요즘 민호 소식을 자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순례 씨 아들 민호 말인데 요즘 정말 잘 나가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 차도 뽑고 집도 이사했다던데요.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새 차에 이사까지?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사했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전인가 아파트 평수도 늘렸다고 하던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이사할 돈은 있으면서 엄마 수술비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머리가 띵하고 돌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미화원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쓸고 닦는 소리와 함께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연수 씨 아버지 칠순 잔치를 곧 한다던데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그것도 성대하게?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연수 씨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위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호텔에서 잔치하고 용돈도 많이 드린다고요. 용돈도 많이 드린다고요? 그럼 민호가 장인어른께는 용돈을 드릴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르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제 친아들이 저한테는 500만 원이 없다고 하면서 장인어른 칠순 잔치에는 호텔을 잡고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마이너스 돋았어요. 언제 잔치한다고 하던가요? 이번 주말인가? 준비가 대단하다더라고요. 한정식으로 100명 넘게 초대한다던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번 주말이면 바로 며칠 후였어요. 제가 수술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민호는 장인어른 칠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끼익끼익 소리내며 물통을 끌고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 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가 정말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서운하긴 했지만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새 차, 이사, 명품 쇼핑,
호텔 칠순 잔치. 이 모든 걸 할 돈은 있으면서 친엄마 수술비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온몸을 태우는 듯한 뜨거운 분노였어요. 30년 동안 민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예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동시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구멍이 바짝 메말라서 침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목소리의 주인을 보니 옆 침대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병원비에 대해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수술비가 800만 원 나왔는데 적금 깨서 준비했어요. 우리 살림살이야. 좀 어려워져도 아버지가 먼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의 집 아들은 800만 원도 적금을 깨서 준비하는데 제 아들은 500만 원도 없다고 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입가까지 짠맛이 퍼졌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뚝 끊고 아버지께로 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셔야죠.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눈물이 났어요. 왜 제 아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민호의 거짓말, 명품 쇼핑, 호텔 칠순 잔치.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옆 침대 아들의 효성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비록 제 아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애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화원 아주머니도 정자 씨도 복순 할머니도 모두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전해주셨죠. 그런 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도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깊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다니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정말 마지막 날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민호는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히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가운데 저는 내일이면 드러날 더 큰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더욱 아팠는데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들은 장인어른 특급 호텔 칠순잔치 소식이 밤새 제 마음을 칼로 후벼 파듯 괴롭혔거든요. 새벽부터 잠을 설쳤던 탓에 온몸이 찌뿌둥했어요.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어서 침을 삼킬 때마다 아렸고
입술도 갈라져서 따끔거렸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공기가 제 피부에 스며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밤새 선풍기 바람을 맞은 것처럼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새벽 6시쯤 되자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쟀는데 평소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게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맥박이 빨라져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워주면서 사흘째 혼자 있는 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미지근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어 봤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릇에 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죽의 밍밍한 맛조차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실 청소를 하러 온 미화원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걸레질하면서 끽끽 소리를 내던 그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순례 씨, 오늘 동네가 완전 난리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례 씨 아들 민호 말이에요. 오늘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롯데호텔에서 한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돌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구나.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오늘 민호는 특급 호텔에서 장인어른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수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미용실에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자세히 전해줬어요. 사위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호텔 제일 큰 연회장을 빌리고 한정식으로 100명 넘게 초대한다면서 온 동네 아줌마들한테 뽐내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상가 전체가 그 얘기로 시끌벅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순례 씨는 왜 안 가셨어요? 아무리 몸이 안 좋으셔도 그런 큰 잔치에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도 상황을 눈치챈 듯 당황해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거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른 사람까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바친 아들의 장인어른 칠순잔치에 친엄마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입가까지 짠맛이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자세한 소식들이 물밀듯이 들려왔어요. 같은 층 다른 병실 환자분의 며느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롯데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서 오늘 거기서 정말 큰 잔치가 있었다고 전해준 거예요. 호텔 제일 큰 연회장 전체를 빌렸고 한정식으로 한 상에 15만 원씩 하는 걸로 130명분을 준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15만 원에 130명이면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기에 호텔 대관료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이 막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용돈 얘기였어요. 사위분이 봉투를 두둑하게 준비해 왔는데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몇백만 원은 들어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 용돈이라고요? 제 수술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장인어른 칠순잔치 용돈으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위의 효자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장인어른을 정성스럽게 부축해드리면서 모시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민호가 장인어른께는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면서 친엄마는 병원에서 혼자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위분 이름이 뭔지 물어봤을 때 민호라고 하던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민호였어요. 제 아들이 장인어른께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특급 호텔 잔치를 열어드리면서 친엄마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충격의 파도에 휩쓸려 있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민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어요.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선 언니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분이 전해준 소식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라면서 연수가 친구들과 수다 떨 때 했다는 말을 전해줬거든요. 연수가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맨날 돈 달라고 해서 피곤하다고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의존적이냐고 불평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의존적이라고요? 3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내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온 제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미선 언니가 전해준 또 다른 소식이었어요. 민호 직장 동료의 부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을 통해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엄마가 너무 의존적이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언제 의존적이었나요? 평생에 처음으로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한 게 이번이 유일한데 마치 제가 늘 그런 것처럼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와 연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 위급한 상황마저도 그들에게는 그냥 또 다른 귀찮은 일일 뿐이었던 거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더 심각한 건 그들이 제 뒤에서 저를 험담의 소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저를 마치 문제 있는 시어머니, 문제 있는 엄마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 제 명예가 온 동네에 짓밟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뒤척이고 있는데 옆 침대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에게 내일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목소리, 병원비는 자기가 다 준비했으니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남의 집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제 아들은 어떤가요? 친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장인어른 잔치가 더 중요한가 봐요. 목이 메어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마지막 날이 됐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최종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오전 10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제 잔치를 마치고 나서인지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떠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싼 옷인 게 한눈에 보였어요. 구두도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 것이었고 손목에는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제 못 와서 죄송하다며
연수아버님 칠순이어서 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마치 제가 당연히 이해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며 수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방법을 찾겠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분할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간을 달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정말 도와줄 의지가 있다면 어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장인어른 잔치에 쓸 게 아니라 제 수술비에 써야 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잔치 얘기를 꺼냈어요. 호텔에서 한정식으로 130명이었다는 것, 용돈도 준비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손끝이 떨리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장인어른이시니까 체면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불이 활활 붙었어요. 장인어른은 체면이 있고 친엄마는 체면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30해 동안 아들 하나 키우느라 죽도록 고생한 엄마는 체면이 없다는 거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30년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민호가 급히 핸드폰을 보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일어섰어요.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인데도 회사 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민호가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3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도 저를 완전히 버렸구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손톱을 꽉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바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헛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이런 배신에 맞설 방법이, 저를 이렇게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런 치욕을 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말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마지막 확인을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상황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각오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를 꽉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하늘이 내린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수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폐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겠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경고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10년 전에 저희 식당에 자주 오던 대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성진이었어요. 예전에는 낡은 운동복에 해진 신발을 신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말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도 차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품격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어요. 성진이는 당시 법학과 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자주 공짜로 밥을 챙겨줬었어요. 가끔은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고 했죠. 그때 성진이가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진이가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다가왔어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서 병원 법률 자문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난하던 대학생이 변호사가 됐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성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민호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어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과 함께 의외의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민호가 바빠서 잠깐씩만 들렀다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민호를 봤다면서요. 성진이의 파트너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이라 그쪽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거였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차도 한 잔 마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돈이 없다던 민호가 부동산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성진이 설명에 따르면 상당히 큰 금액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인 상담이었다고 하니까 더욱 충격이었어요. 성진이가 계속 설명하는데 민호가 그날 연수와 함께 왔는데 연수도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상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었어요.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호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라는 걸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성진이는 예전에 제가 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 등록금도 못 내서 학업을 포기하려 했었는데 제가 몇 달 동안 밥값 걱정 없게 해주고 용돈도 조금씩 줬었거든요. 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떨며 고마워했습니다. 성진이가 제 수술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아들은 외면하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성진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고마워도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진이한테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니까 민호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 달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호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을 꽉 쥐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성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알아본 결과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였습니다. 성진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성진이의 조사에 따르면 민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재산에 대한 상속 계획을 세워놨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식당 건물과 작은 땅이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거의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억 원 가치라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작은 식당과 보잘것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침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얘기였어요. 성진이가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민호와 연수가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테고 그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진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연수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도 직장 동료들한테 비슷한 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제 친아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요?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성진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냉대가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민호와 연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외로워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면 결국 의료진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수술비도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수술을 못 받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민호가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했다는 거였어요. 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진이가 말해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수였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등 뒤에서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민호가 저한테 차가워진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연수가 계속 부추겼던 거죠. 시어머니를 빨리 정리하자고 말이에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이런 배신에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평소와 다른 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들킨 게 있나 싶어서 온 모양이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나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하더라고요. 역시 성진이가 저를 만난 걸 알고 온 거였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민호한테 정말 돈이 없냐고, 부동산 투자는 뭐냐고 물어보자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들킬 줄은 몰랐나 봐요. 손끝이 떨리면서 작은 투자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다 들통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성진이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도와주지 않으려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손톱을 꽉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숨막히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오전, 저는 성진이의 도움으로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진이가 저를 끝까지 설득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10년 전 제가 해준 작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서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생명을 구해주는 건 친아들이 아니라 10년 전에 만났던 성진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사라져갈 때까지 그 씁쓸한 아이러니가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깨어났을 때 가슴의 답답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몸에도 힘이 조금씩 돌아왔고 간호사가 수술 결과를 설명해 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남았으니 민호와 연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그들이 제 생존을 반가워할지 아니면 실망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수술 후 이틀째 되던 날 민호가 나타났어요. 연수와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급 원단으로 만든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연수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목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수술 잘 받았다면서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정한 안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 표정도 어색했고 눈빛도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실망한 기색이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황급히 표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그 둘의 표정을 똑똑히 봤거든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 민호와 연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쑥덕쑥덕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어요. 제 나이도 있고 수술할 정도 건강도 안 좋아졌으니 이번 기회에 미리 상속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문병 와서 아들놈이 한다는 말이 상속 얘기를 꺼내다니. 성진이가 말해준 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연수도 거들어서 상속세가 요즘 많이 올라서 미리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고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10억 원이나 되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냐고, 나 죽기를 바랐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와 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호는 무슨 소리냐면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제 10억 원 재산 때문에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연수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민호가 직장에서 엄마가 어존적이라고 험담한 것도 다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건지 두 사람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연수가 먼저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맨날 돈 달라, 관심 달라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자기들 인생이 있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평생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이 살았는데 생사기로에서 도움을 한번 요청했다고 이런 말을 듣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민호도 뒤따라서 젊은 사람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장인어른 칠순 잔치를 특급 호텔에서 하느냐고, 명품 쇼핑하고 새 차 사고 집도 이사하느냐고 따졌어요. 연수가 화를 내며 그건 자기들이 번 돈이니까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악을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번개처럼 올라가면서 연수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손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따끔하는 느낌이 제 손목까지 전해졌습니다. 뺨을 맞은 연수가 뒤로 비틀거리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얀 볼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이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수가 지금 손을 댔냐고 울먹거리며 소리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더 맞을 거냐고도 물었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목청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발끈하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연수한테 왜 그러냐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다그치다니. 그 순간 정말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확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콱 밀쳤어요. 30년 동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산 엄마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정장이 구겨지면서 넥타이도 삐뚤어졌습니다. 연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냥 가자고, 이런 시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래,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소리쳤어요. 병실 전체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였어요. 복도에서까지 들렸을 거예요. 그때 간병사와 간호사들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수술 후인데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놈들이 나 죽기만 기다렸다고,
내 10억 원 재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해서 오해라고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제 재산 처분 문의하고 상속세 물어본 것도 오해냐고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성진이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말한 거였거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수가 악을 쓰며 맞다고, 재산 노린 거 맞다고, 그런데 어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연수 자신도 말하고 나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가 연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수는 계속해서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있던 물컵을 확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연수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이런 년이 어디 있냐? 라고 소리치면서요. 물컵이 연수의 어깨에 쾅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연수의 비싼 옷까지 젖었어요. 명품 원피스에 물자국이 생기면서 얼룩이 번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저를 말렸어요. 지금 흥분하면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핏대가 목까지 올라와서 목소리도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민호와 연수가 서둘러 짐을 챙기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연수는 정말 미친 할멈이라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소리만 쨍그랑 쨍그랑 들렸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혈압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했어요. 저는 숨이 가빠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민호를 밀치고 연수를 때린 것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났습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제 재산을 노리면서 제 죽음을 기다렸다니. 이불을 뒤집었어도 분노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성진이가 병문 안을 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성진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지 물어보자 성진이는 당연히 화낼 만한 일이었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참을 필요 없다면서 충분히 화낼 만했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성진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저를 배신한 아들을 위해 살 이유는 없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통과 배신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진이가 저한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성진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면서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공익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성진이의 설명에 따르면 제 10억 원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민호가 절대 손댈 수 없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재단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넘어가서 제 죽음을 기뻐하는 데 쓰이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성진이가 어머니께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것처럼 그런 일을 계속하실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성진이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줘서 한 달 만에 모든 게 완료됐어요. 재단 이름은 따뜻한 마음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민호와 연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지난번 제가 화낸 것 때문에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재단 설립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인사와 따뜻한 악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순례 씨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칭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동네가 따뜻하다는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만족감이 스며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산을 기부했다는 게 정말이냐고, 왜 그런 일을 상의도 없이 하느냐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내 재산에 관심을 가졌냐고, 아들이면 엄마가 죽어가는데 외면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호가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민호와 연수가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해요. 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재산이 기부돼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결국 투자했던 돈도 날리고 빚만 남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꾸려놓은 화려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두 사람의 관계였어요. 서로를 탓하면서 매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연수는 민호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민호는 연수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했대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된 거였죠. 결국 1년 후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서로 견디지 못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에서는 민호를 아들로 여기지 않게 됐거든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재단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보내는 오후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매주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어려운 학생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예전의 성진이가 생각나죠.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이 참 기특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행복이었어요. 성진이도 자주 안부를 물어와요. 지금은 큰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줍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제가 한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다들 저를 부러워해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순례 씨가 정말 잘했다는 칭찬, 그런 자식한테 매달릴 필요 없다는 격려를 받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거나 수다를 떨 때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가끔 민호 소식을 들어요.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연수는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이혼녀가 된 상황에서 재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죠.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은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도와줬던 또 다른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김영수라고 예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아이였어요. 영수는 지금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라고 하셨던 그 말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료 진료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걸. 성진이나 영수 같은 사람들이 제게는 친아들 민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관심이 친자식보다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것이 돌고 돌아서 제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마시면 하루가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재단 일을 보고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예전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재단에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가 여러 통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면서 살겠다는 다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서 살면 언젠가는 그 도움이 따뜻한 보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믿으셨으면 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게, 저를 도와준 성진이와 영수에게, 그리고 제게 새로운 보람을 주는 재단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원의 한순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베푼 선행이 어떻게 아름다운 보답으로 돌아오는지 함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고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과 희망,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